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게임 문화 이해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이들이 게임을 얼마나 할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게임 이용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합니다. 가장 최근 나왔던 2001년도 조사를 봤더니 10대들의 93% 이상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게임을 같이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같이 또래와 어울리기 힘들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밈이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밈은 유전자, 지인과 대비돼서 마치 문화적인 어떤 이런 공유들이 유전자처럼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또래 문화 혹은 게임이나 혹은 어떤 아이돌을 응원하거나 스포츠팀을 응원하면은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것만 가지고 급속히 친해지고요, 서로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같이 즐기는 게임은 또래 문화들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유전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거나 아이들 그 용돈 수준에서 충분히 그 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요, 최고의 퀄리티를 누릴 수 있죠. 마치 프로게이머나 초보게이머나 동일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아이들한테 가성비가 높은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요, 하는 게임을 넘어서 이제 보는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야구를 보려면은 막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거나 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이런 게임들을 직접 스포츠처럼 방송하고요. 그런 방송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떤 축구나 야구를 보고 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프로게임단들에 관련된 이런 팬덤들을 형성하고 같이 또래 문화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사실들이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은 첨단 기기들을 사실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컴퓨터 학원 보내나요? 조금 더 지나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척척척척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그런 장비들, 기기들, 콘텐츠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첨단 기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왜 게임을 즐기는지 좀 이해하신다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에 관대해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게임을 좀 더 질문하고 아이들 마음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실 요즘이라고 할 거 없이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한테서 게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콘텐츠죠.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절반가량이 게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매출로 따지면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게임 매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10대들은 93% 이상 즐기고요. 20대가 되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85%, 30대 한 70%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사실 게임이라서 좋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게임을 포함한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놀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이런 놀이가 사람들한테 혹은 아이들한테 끌리는 이유들은 크게 심리학에서는 3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율성이라는 요소입니다. 자율성이란 얘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어떤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평소의 모험에서 벌로 토요일 날
마당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톰 소여가 아주 기질을 발휘해서 친구들한테 과일이니 장난감이니 뭐 이런 곤충들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시키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톰 소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은 일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일은 바로 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톰 소여에게서 페인트 칠은 일이었지만 이 아이들한테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아이들한테는 일이 아니라 놀이였었다는 거죠. 자, 요거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들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되게 흥미가 붙고 재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더 큰 애착과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선택할 것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린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게임에만 집착하는 아이들한테 뭔가 다른 활동들을 제공한다면 그런 활동들을 할 만한 자율성들을 좀 제공해주고 할 만한 거리들을 제공하시는 게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아이들 양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역할들, 역량들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게임의 핵심적인 테마가 영웅이죠. 영웅이 황폐한 마을을 구한다, 아니면 납치된 공주를 다시 찾아온다든지 하는 이게 핵심적인 테마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유능감들이 자라서 나도 유능한 그리고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이어가는데, 게임은 그런 미래, 그런 멋진 어른이 될 거라는 하나의 약속 혹은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길러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란 뭐냐면은 재밌는 영화나 아주 축구 경기들은 혼자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럿이 같이 봅니다. 같이 응원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아쉬워하고 이랬을 때 그 재미가 더 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어울리고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자, 이런 관계성은 실제로는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어울리는 이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받습니다. 두 번째로요, 실제로 이런 관계성들이라는 측면들은 게임 속뿐만 아니라 게임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고 우리는 친구지? 라는 것들을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그런 공간이자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트레스 해소라는 겁니다. 근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먹기 싫은 욕망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살이 찌니까 그걸 말리는 자아도 있죠. 공부를 하고 싶은 자아도 있고 공부를 하기 싫은 자아도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부모님들 생각대로 공부하고 싶은 자아만 계속 활동하게 내두면은 공부하기 싫은 자아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단지 게임이 재밌어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들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왜 게임을 플레이할까요? 보통 게임은 단계적으로 구조화된 어떤 레벨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벨 디자인의 겉에는 극적인 충돌을 필요로 하는 어떤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플레이어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게임인 거죠. 그래서 게임은 지속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패턴들을 제시해서 플레이어를 끊임없이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심리학자인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만들어낸 몰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우라는 이론인데요. 보통 영어에서 얘기할 때 몰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칙센트미하이가 얘기한 플로우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머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 감정이입해서 느끼게 되는 몰입이 있는데, 이 칙센트미하이가 얘기한 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이 요구하는 적당한 형태의 난이도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쉽게 잘 끝낼 수 있었을 때 느끼게 되는 몰입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좀 어려운 스포츠 같은 것들, 마라톤 같은 거 뛰었을 때 러너스 하이를 느끼게 되면서 그때 막 무한하게 느끼게 되는 막 성취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 플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에 맞게끔 게임 회사들이 레벨을 아주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해와서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은 단순히 그냥 혼자서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다른 플레이어하고의 관계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게임을 단순히 재미있으니까 플레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게임은 인간관계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용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는 돈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 사회 요소들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재밌어서 플레이한다라는 답변은 조금 단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도깨비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메타버스 같은 느낌도 좀 주거든요. 지금 여기 주인공들이 한국의 전통 가옥이나 이런 거리들을 배경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술래잡기 같은 민속놀이도 하고 그런 것들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익숙한 광경이지만 해외 플레이어들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광경인 거예요. 한국이 가상세계로 등장하는 게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해외 플레이어들한테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한국의 약간 전통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데, 게임이 이런 그 효용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상 공간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게임은 새로운 가상세계 공간으로 들어가서 플레이어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도 해주고, 사회운동가들에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효용성을 가지고 그동안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재미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게임의 효용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과 부모의 인식과 반응들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아이인 적 있지만 아이는 부모인 적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는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릅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반응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한심하다. 쟤는 저 게임 말고 공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뭔가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할까?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도 못하고. 대체로 게임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한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하다거나 두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게임을 재밌어 하는데 이게 계속 지나다 보면 중독이나 혹은 공부에다가 손을 놓고 그냥 여기에만 재미를 붙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다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답답하다거나 화가 난다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답답한 거고요. 화가 난다는 좋은 말로 하고 약속하고 하는데 약속 잘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듣고 하나 이렇게 착한 순댕이가 게임을 하더니 이놈이 바뀌었네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응원을 한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멋지다.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겨라. 마치 축구 시합을 하는 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심하다, 불안하다,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응원한다. 이 차이들은 실제로 아이들이나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신념과 관련된 측면들이 강하다는 거. 즉, 이 요인들은 아이들이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조율하셨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이 정말 올바르시냐? 대체로 다 올바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들 설명드리려고 심리학 이론을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하버드대 웨그너 교수의 사고 억제의 역설 효과라는 실험입니다. 흰곰은 생각하지 마. 흰곰을 생각하지 마 라는 집단과 흰곰을 생각하세요 라고 지시한 집단, 누가 더 흰곰을 많이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마 라고 지시한 집단이 훨씬 더 많이 떠올렸다는 거죠.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좀 그만해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마음속에서 게임을 생각해 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즉, 게임을 잘 통제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게임 좀 그만해라는 말보다는 다른 방식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시사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심리학 효과가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겁니다. 미완성된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붙잡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분, 20분, 30분 그 시간 단위로 딱 끊으면은 완성되지 못한 것,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꼭 사로잡고 있어서 뭐 공부가 됐든 해야 될 일이 됐든 여기에 신경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했던 것들을 딱 마무리 짓고 공부가 됐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상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나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공동주의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공동주의가 뭐냐면은 아이가 타인과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시 외부의 대상을 매개로 사건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 앞에 멍멍이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멍멍이를 가리키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이들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멍멍이 하면서 같이 지시합니다. 멍멍이 하죠. 그럼 아이는 부모님의 눈을 보면서 씩 웃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요.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 안정 애착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들은요, 부모님과 같이 눈을 맞추고 같은 사물을 보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기본적인 원리이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커가면서 공동주의 방식이 아이들 시선이 아니라 부모님 시선으로 중심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책을 봐. 여기 봐. 너는 정신을 어디다가 쏟고 다니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죠. 게임과 유튜브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가 보는 것을 부모님이 같이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심리학자 아니라도 다 아시죠? 아이들이 보는 것을 부모님이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다른 것들로 확장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흔히 상담에서는 브리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을 바깥으로 일반적인 그리고 미래의 것들과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훨씬 아이한테 효과적인 세상을 전달하는 방식이면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바라볼 때 그
그 부모님도 같이 화면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대체로 뒤통수를 보시죠.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너 지금 30분인데 이러면서 하시기보다는 게임을 같이 보면서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는 역할과 캐릭터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시죠. 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캐릭터는 왜 이렇게 커? 작어?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이가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관심 있어하는 것들, 우리 부모님도 같이 관심 있어하네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들을 이때 느끼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이 커지는 이런 효과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존중받은 아이들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 말을 절대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 존중받은 이런 존중을 부모님한테 돌려주면서 이 대화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행동의 수정들이 가능해지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그 오해 중에 하나는요. 대체로 그 욕구를 처리하는 방식들에서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욕구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는요,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아이와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의 욕구는 동일한 심리라는 거죠. 근데 그 욕구가 부정되면 되게 거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친 행동들이 나옵니다.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금방 밥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또 배고프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어떠시냐면은 배고프긴 뭘 배고파? 공부하기 싫으니까 배고프다고 핑계대는 거지? 라면서 욕구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되면 아이는 내가 배고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격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그랬죠. 욕구를 인정하면 됩니다. 금방 밥을 먹어서 배고픈지 몰랐네? 그 욕구를 인정하게 되면은 다음 순서가 있죠. 뭔가요?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 그러면 뭘 먹을래가 되는 거죠. 뭘 먹을래? 밥을 먹을래? 아니면은 뭐 가볍게 과자를 먹을래? 아니면 저녁 때 우리 고기 먹을 건데 그때 조금 배고프다라고 지금 참는 게 어때? 이러면은 요 갈등이 5분 안에 해결됩니다. 단지 욕구를 부정했을 때 길어진다는 거죠.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싶기는 그렇게 게임을 하고 나서도 또 게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게 갈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할래? 얼마나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이게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죠. 다음에 게임 시간을 줄일게요. 아니면은 어떤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게임하고 싶은 것들을 해결할게요. 사실은 이게 뭐냐? 내 욕구를 인식하고 그 욕구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나간다. 이게 바로 자율성의 핵심이고요. 이게 건강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덕목인 건데 이거 역시도 게임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같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게임을 좋아하느냐? 사실은 사람이 왜 단맛을 좋아하느냐를 질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능이라는 거죠. 단맛은 이렇게 탄수화물, 식물성을 섭취하는 이런 동물들한테 필요한 감각기관이고요. 어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사실 놀이가 변하는데요. 똑같이 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지 몸을 움직일 무렵은 블록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쌓고 부수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블록놀이 안 합니다. 애기들이 하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 어떻게 보면은 RPG죠. 역할놀이죠. 역할놀이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이 소꿉놀이도 안 합니다. 애기들 하는 거라고. 조금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전략놀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숨바꼭질이죠. 이게 이제 전략 게임하고 같이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체계화된 규칙이 있는 놀이들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놀았던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커왔던 거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이 놀이 방식이 마당이나 놀이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죠. 바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걱정만 하시지 말고 이전에는 어떤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게 되게 걱정스러워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 그렇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따지면 게임이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폭력적이지 않고 다 정말 평화롭게 학교를 다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는 그 친구들이 정말 폭력 게임, 액션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폭력 행위들을 했었을까요? 사실 요즘 옛날에도 그러진 않았지만 좀 과장되긴 했지만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GTA 같이 막 무법천지를 다루는 이 게임이 많이 팔릴수록 청소년들의 범죄율들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의 퍼거슨 교수가 그런 발표를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지빌스키라는 교수는 폭력 게임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화로운 게임을 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치고 부시는 이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하고 평화로운 게임, 퍼즐 게임을 하는 사람들하고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어떤가 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폭력 게임이 됐든 퍼즐 게임이 됐든 그 게임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말과 행동들이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좌절감이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들을 거칠게 만들더라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거친 행동들을 했을 때 답답하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 게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네가 하는 게임을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게임을 멈추고 부모님의 눈을 보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금방 설명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해보면 알아. 엄마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이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녀들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등급은 어떻고 내용은 어떤지를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시면은 게임 이용 지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막에 나온 주소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이나 혹은 콘솔, 게임기들에서 자녀 보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들이 뭔지도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의 게임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하는데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